안녕하세요. 물리학 1 김유경입니다. 우리 학력평가 해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험지 잘 준비해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물체 운동을 구분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무엇을 구분하느냐? 바로 등속도 운동이냐 혹은 등가속도 운동이냐 가속도 운동이냐에 대한 그 정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속력과 속도 그리고 변이와 이동거리는 또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그림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가그림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가장 문제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찰은 없고 이 컬링 스톤 A가 사람의 손을 떠났고 그 말은 바로 이 스톤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다라는 얘기겠죠. 이 알짜 힘이 0이다라는 얘기, 힘은 바로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도 우리가 0이다라고 얘기하고 가속도의 크기가 0이면 바로 속력의 변화가 없다라고 쓰면 되겠죠. 이것이 가의 운동의 특징인데 그리고 알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속력의 크기도 변화가 없었지만 이 물체는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는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운동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등속, 속도가 일정한, 그리고 방향은 계속 직진한다라고 했으니까 직선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에 대한 얘기가 끝났겠죠. 그리고 나의 경우 이 남자가 공을 비스듬히 던졌대요. 그럼 공의 운동 방향이 이번에 이렇게 대각선을 처음에 향하고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 공은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표면의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표면으로 향하는 그 힘을 우리는 지금까지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력. 그러면 이 운동 같은 경우는 힘이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알짜 힘은 작용을 하고 있고 손을 떠난 이후 오직 힘은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이 알짜 힘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 방향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리고 물체의 속력도 계속 변하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바로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와 나의 물체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면 우리는 보기에 가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기억 보기부터 보면은 기억 A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우리 이거 맞다라고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하는 기억 보기는 맞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 B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물체의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하는 이 니은 보기도 우리는 맞는 보기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기 B의 운동 방향과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하는데요. 가속도의 방향은 지금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해야 되고 운동 방향은 속력의 방향과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디귿 보기는 우리가 바로 오답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힘의 방향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지표면을 향하는 방향이다라고 해줘야 되고 운동 방향 그리고 이 속도의 방향은 계속 변하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란하지도 않고 반대도 아니고 이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라는 것을 잘 캐치를 해줘야 됐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고3에서 물리학을 선택하더라도 보통 1번과 2번 안에서 늘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잘 다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맞아야 하는 문제예요. 정답 우리 3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 또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치와 시간 그래프 전에 우리 문제의 첫째 줄에 써 있습니다. 바로 그림은 직선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선 운동의 그래프인데 지금 물체의 위치를 보니까 원점으로부터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이 경우는 우리 변위와 이동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바로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에 이동거리는 4m이다 라고 했습니다. 0에서 4초 사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위와 이동거리가 같기 때문에 변위를 바로 구하면은 우리가 기억 보기 체크할 수 있겠죠. 나중 위치가 바로 8m이고 처음 위치가 4m이기 때문에 우리 이동거리는 4m이다 라고 나온 이 기억 보기는 맞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보기. 이 0에서 4초 사이에 속력이 문제에 2m/s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평균 속력이. 그럼 우리가 바로 기억에서 총 이동거리, 변위를 몇이라고 구했죠? 바로 4m라고 구했습니다. 이 상황에 시간은 0에서 4초 사이니까 총 4초 동안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균 속력은 이렇게 구해서 1m/s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니은은 우리 틀린 보기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디귿 보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기울기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기울기 나타내고 있는 것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본 물리학 1 모의고사기 때문이네. 그럼 이 기울기가 뭔지 먼저 따져보면은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분의 바로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 우리가 두 글자로 변위라고 쓰죠. 이것이 나타내는 것, 바로 속도가 됩니다. 지금 0에서 4초 사이에 이 기울기가 일정한,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같은 운동이라서 디귿의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답이 1번에 있는 기억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디귿 보기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주어지고 싶다면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속력과 혹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이다 라고 문제가 주어졌어야 됩니다. 항상 이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이 X축과 Y축, 그러니까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이가 무엇인지, 변화량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의미, 그리고 면적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항상 정답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1번 체크하고 연달아서 또 3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드디어 가속도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 가속도 법칙,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는 F는 ma, 바로 그 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에 11N이라는 힘으로 A를 밀어줬더니 그때의 가속도가 6m/s 제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물체의 가속도와 이 힘을 이용하여 우리가 질량, A의 질량을 ma라고 한다면 m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냐? F는 ma이다 이 식을 이용해서 힘의 크기가 12N이고 질량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ma이고, 그리고 가속도는 6m/s 제곱이다 라고 해주면은 여기서 바로 질량, A의 질량은 2kg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나의 그림을 연달아서 볼게요. 이번에는 A와 B를 딱 붙여놓고 15N이라는 힘으로 밀었더니 가속도가 3m/s 제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아주 찰싹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취급을 해도 됩니다. 한 물체로 취급해서 이 전체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써줄게요. 이 대문자 m은 A의 질량과
그리고 B의 질량의 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뉴턴의 이 식 F는 ma를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또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에서 실제 작용하는 R자임 바로 그대로 15뉴턴. 그리고 질량은 우리가 대문자 m으로 주어졌었죠. 여기에 가속도는 3m/s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 대문자 m 총 질량은 우리가 5kg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A의 질량이 2kg이었기 때문에 B의 질량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3kg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는데 처음 보면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내신에도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평소에 다른 문제집 혹은 다른 강의에서도 충분히 접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그럼 정답 바로 3번에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 기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 바로 4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문제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받으면은 이런 키워드들은 평소에 형광펜이라든지 아니면 샤프라든지 밑줄을 치고 체크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에서 너희에게 주는 힌트는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는 요령이 조금 필요한데 항상 처음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쳐보면서 연습을 직접 해보세요. 그렇게 4번의 가장 첫 번째 줄에 나온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여기다가만 체크를 하시고 바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지금 P와 Q 사이의 거리는 10m인데 이때 속도의 변화가 6m/s에서 4m/s로 감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의 변화 그리고 거리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가속도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등가속도 운동식이 3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써본다면은 첫 번째 식이 우리가 속도에 대한 식인데 속도는 처음 속도와 그리고 가속도와 시간의 곱의 합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빨리 써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식이 바로 얘가 이렇게 써지는 이 3가지 식이 되겠죠. 이 3가지 식을 우리 학생들이 다 암기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의 문제점은 이 식을 언제 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도 각 3식 중에 무엇을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시간만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쓸 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리고 기억 보기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은 5m/s이다 라고 합니다. 평균 속력은 총 전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문제 가장 처음에 힌트에 나온 것처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일 경우에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중간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속력이 6m/s이고 그리고 나중 속력이 4m/s이기 때문에 이것의 중간값이 바로 5m/s로 주어져서 우리가 기억 보기는 당연히 맞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의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1m/s의 제곱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까 별표로 체크한 마지막 식으로 구할 거예요. 함께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처음 속력이 아까 6m/s 제곱이었죠. 이번에 단위를 좀 생략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력이 4m/s 제곱이니까 이렇게 제곱한 값에서 빼주면 이것은 2의 가속도 A에 그리고 총 이동거리 1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4의 제곱이면 16이고 그리고 6의 제곱이죠. 36, 이 값이 20A이다 라고 주어지면은
A는 바로 마이너스 1m/s의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니은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라고 한 이 보기는 우리가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디귿, 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직접 구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한번 옆에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디귿 써놓고, 자, 가장 처음에 이 물체의 속력과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텐데요. 처음 속도가 몇이었죠? 얘기한 것처럼 6m/s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지해서 0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될 텐데 계속 얘기한 것처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니은에서 구한 것처럼 1초당 1m/s씩. 그러면 속도가 6에서 4가 되기 위해서는 총 2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시간이 총 2초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에서 0으로 4만큼 감소하기 위해선 4초가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최종 6초가 돼서 지금 P에서 Q가 0에서 2초 사이가 되겠죠. P에서 Q. 그리고 2에서 6초 사이가 Q에서 R.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 보기를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정답이에요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 4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맞은 우리 5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다시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또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힘을 조절해서, 아까는 어땠죠? 물체의 질량이 변화를 했었죠. 그것과 조금 다른 유형으로 지금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그림을 잠깐 볼게요. 6N으로 이 물체를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마찰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이 없는 그 순간까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내가 미는 6N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R자 힘이 여기 6N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바로 이 방향으로. 이번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의상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 반대편을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라고 나왔습니다. 6N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는데 마찰이 있대요. 마찰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방해하려면 내가 가하는 그 힘과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방향으로 마찰이 있다라고 써야 되겠네요. 이러한 가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얘기했어요. R자 힘이 일정하다란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결국에 등가속도 운동이다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하나, 이쪽에서 새로운 기울기 2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결국에 이 2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할 텐데 그 무슨 일이 바로 드디어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에서 2초 사이의 R자 힘은 우리가 아까 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플러스 6N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6N을 작용하는 그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림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2에서 5초 사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6N이 있긴 한데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었어요. 마찰력을 우리는 소문자 F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나타난 기울기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기울기도 바로 구해봐야 되겠어요. 0에서 2초 사이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 2초 동안 속도 변화가 총 몇?
0에서 6만큼 증가했죠. 플러스 6m/s. 바로 이것이 0에서 2초 사이의 가속도인 플러스 3m/s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에서 5초 사이의 시간은 이번에 3초예요. 3초인데 속도의 변화량이 크기가 6만큼 변한 것은 맞는데 6만큼 감소했죠. 바로 마이너스 6m/s라고 하면은 이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저 물체, 가에 주어지지 않았던 질량이 막 궁금해져요. 왜? 알짜임도 알고 가속도도 알거든. 그러면 가속도 법칙에 대한 문제니까 당연히 F는 ma라는 식으로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질량 옆에다 한번 구해볼게요. 6N의 힘으로 질량 m짜리를 우리가 3m/s의 가속도가 되도록 힘을 주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질량 m의 크기는 바로 2kg이다 라는 것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2에서 5초라도 이 물체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이 이때도 똑같이 2kg이란 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2에서 5초 사이에 가속도를 이용해서 질량을 이용해서 알짜임을 또 구해봐야 되겠죠. 알짜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알짜힘이라는 것은 우리 질량 2kg에 여기 2에서 5초 사이의 가속도 마이너스 2m/s의 제곱을 곱해서 구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로 위에 이것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은 6N에서 마찰력을 빼준 값이다 라고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구하면은 무언가 잘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4라는 크기가 나올 거고 이것이 6-f다라고 하면은 자, 스몰 f, 소문자 f의 크기는 우리가 바로 10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내년까지 당연히 마음을 놓고 물리학 1을 수능 시험장에서 보겠다란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구하는데 조금 고난이 있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내가 보충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많은 걸 구해놓고 나서 이제 보기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물체의 이동거리는 0초부터 2초까지가 그리고 2초부터 5초까지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바로 면적을 얘기했어요. 면적을 그래프에서 비교하면은 누가 더 크죠? 바로 여기 2에서 5초 사이의 면적이 조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거리가 크고 0에서 2초 사이가 이동거리가 작다라고 하는 이 기억 보기는 우리가 맞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니은 보기, 물체의 질량은 2kg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kg이라고 열심히 구했어요. 바로 여기서. 그러면 니은도 이번에 맞아요 라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다. 맞나요? 알짜임 어떻게 되죠? 우리 잘 구했을 텐데 자, 0에서 2초일 때 알짜임은 구할 거 없이 바로 6N이다라고 했어요. 크기가. 그런데 지금 두 번째 2초에서 5초 사이의 알짜임은 크기가 4N이라고 우리가 구했죠. 그러면 0에서 2초 사이의 알짜임이 훨씬 크구나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체크하면 정답이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걸 구할 수도 있지만 바로 직관적으로 그래프만 해석해도 알짜임이 어디가 큰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체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크면 당연히 알짜임이 크다라고 바로 연결돼서 이 문제는 사실 빠르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가뿐하게 첫 번째 장 풀었으니까 두 번째 장 한 번 더 공부를 해볼게요.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잘했구나라는 걸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6번에 이번엔 실험으로 주어진 가속도 법칙이 제시가 됩니다. 이 그림은 보니까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구나 생각이 들 만큼. 자, 이 지금 실험 과정의 그림만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지에서 나 과정 한번 볼게요. 나 과정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1N으로 유지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알짜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알짜 힘을 꾸준히 갖게 가고 있다란 얘기예요. 알짜 힘이 변하지 않도록 물체의 질량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다라는 힌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위의 과정에서 추를 A에서 B로 바꾸어 준대요. 무거운 추였던지 가벼운 추였던지 뭔가 교체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질량을 바꿔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잘 확인하고 이 실험 결과를 함께 보면은 지금 나에서 이동거리가 단위가 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한 시간 간격은 0.1초 간격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앞에 두 개만 한번 써볼게요. 0.1초 동안 바로 2cm를 이동한다라고 했으면 2cm는 위에다 쓰면 0.02m가 되겠죠. 이것을 0.1초 동안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자리가 없어서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0.02m를 0.1초 동안 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구간에서 나의 속력은 우리가 0.2m/s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0.04m를 똑같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0.1초로 나눠주면 이때의 속력은 0.4m/s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6이 됐으니까 0.6m/s, 그리고 0.8m/s, 1m/s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나의 속도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속도 변화를 우리가 다시 시간으로 한번 나눠준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는 가속도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은 속도의 변화가 0.2만큼 증가했어요. 몇 초 동안? 0.1초 동안. 그럼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밑에 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보여요. 왜냐하면 다 같은 과정을 할 건데 이동거리의 크기만 딱 반으로 줄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밑에 한번 써볼게요. 자, V의 다라는 값은 처음에 여기가 0.2였다면 여기는 0.1m/s, 여기는 0.2m/s 이런 식으로 커질 것이고, 그리고 속도의 변화가 0.1초당 0.1m/s씩 증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여기는 1m/s의 제곱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서 보면은 우리는 바로 보기 연달아서 보면 되겠죠. 기억, 나에서 수레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일정한가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만약에 기억 보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나에서 수레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나에서 얘기했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이 바로 틀렸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래도 고치고 싶다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다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여기 구한 것처럼 1m/s 제곱, 그리고 나에서 2m/s 제곱이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크다 대신에 작다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디귿, 추의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잠깐 나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과정이든지
추가 A든지 B든지 R자임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속도는 A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의 질량은 다해서 사용한 B가 더 크다라는 것이 맞게 되겠죠. 그러면 오직 맞는 보기가 디귿 하나밖에 없는 우리는 정답 2번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속도 운동 법칙 하고 나서 보니까 뉴턴 운동 법칙을 잘 정리한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바로 7번에 작용과 반작용 문제가 제시되어 있죠. 여러 물체가 나올 때 이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작용.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B에 뭐 하는 힘. 이렇게 주어진 것이 작용이라면 반작용은 B가 A에 뭐뭐뭐 하는 힘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만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합니다.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작용과 반작용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 것은 왜 뒤에 땡땡 하는 힘이라고 했느냐, 오직 이 주어와 목적어만 잘 바뀌었느냐만 확인하면 된다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떠받치는 힘이 될 거예요.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똑같이 당기는 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뒤는 신경 쓰지 말자. 아니면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A가 B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고쳐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과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힘의 평형인데 그것은 보기를 함께 보면서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당연히 문제에 어떤 힌트가 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7번 첫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보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관성 법칙을 생각해보면 R자임이 0이란 얘기예요. 그게 아주 큰 힌트가 되겠죠. 이 스케이트보드 위에 사람 B가 또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R자임이 0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한번 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봐서 이 각각의 스케이트보드와 사람의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선 스케이트보드보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쉬우니까 사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잘 서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위로 둥둥 떠다니지도 않아요. 둥둥 떠다니지 않게 선생님을 잡아주는 그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죠.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 편의상 B라고 써 있어서 그냥 중력 B, 중B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 지구 중심으로 끌려가지 않고 이 건물 위에, 이 지표면 위에 잘 버티고 있어요. 왜냐? 지표면이 선생님을 위로 잘 받들어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이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 그러죠. 수직항력은 우리가 대문자 n을 표현하는데 이거를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해서 NB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 B, 이 사람이 정지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R자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0일 거고 이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를 우리가 바로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스케이트보드도 하나 더 생각해야 되겠죠. 자, 스케이트보드에서 역시 스케이트보드의 중력이 밑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케이트보드가 수평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수평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떠받들어주는 이 수직항력이 역시나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스케이트 위에 사람이 잘 누르고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선생님이 이 스케이트보드라면 선생님의 질량만 이 밑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위에서 사람이 또 누르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누르는 힘이 B의 중력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중력과 수직항력이 서로 작용과 반작용이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힘의 방향을 표시하는 것을 자유물체도라고 하는데 항상 처음에는 연습 삼아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정답을 찾으러 기억부터 읽어보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가장 처음에 얘기했었죠.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러면 우리 기억 보기는 맞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니은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여기서 바로 이거죠. 이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A에 작용하는 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B가 누르는 중력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이 수직항력과 같아요 라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고친다? 우리 바로 니은에 같다가 아니라 지금 떠받치는 이 힘이 더 크다라고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디귿,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가 A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이 힘은 서로 평형관계이다. 선생님이 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얘기했어요. 주어와 목적어만 비교를 해봐라. 그때 서로 바뀌어져 있다면 그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디귿에 나온 이 힘의 크기는 평형관계가 아니라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힘의 평형은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작용점이 동일해야 돼요. 결국에 목적어가 동일한 힘일 때 그때 크기가 반대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우리가 힘의 평형이다라고 하고 지금 디귿과 관계처럼 디귿처럼 목적어가 서로에게 있다면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이다라고 고쳐야 된다. 이거 잘 생각하면은 디귿도 오답이에요 체크하면은 우리가 1번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1번에 기억 체크하고 이쯤에서 또 가속도의 법칙은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걱정에 다시 8번에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 나옵니다. 가속도의 법칙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은 이런 도르래가 나오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도르래 보기 전에 문제 또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물체 B가 물체 A, C에 각각 실 PQ로 연결되어 자, 거기 또 체크해줘야 되겠죠? 정지해 있다라고 합니다. 정지해 있다. 알짜 힘은 0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지금 이 A의 중력에 의해서 이 B와 C가 끌려오고 싶을 거고 그리고 이 C의 중력에 의해서 A와 B가 끌려오고 싶을 텐데 이것이 지금 평형을 딱 이뤄서 정지해 있대요. 그러면 B를 양쪽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A와 C의 질량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럼 우리가 아주 손쉽게 C의 질량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A와 B는 질량이 M으로 같다. 우리는 C까지 찾았고 자, 마지막 잘 읽어봐야 돼요. P가 끊어진 후 여기를 또 끊어냈다라고 합니다. 이때 등가속도 직선하는 이 B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B는 누구랑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면 바로 C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C의 중력이 본인 C도 움직이고 B도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B와 C를 움직이게 하는 알짜임은 우리가 C의 중력 mg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C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B와 C가 함께 움직이니까 그때 총질량이 EM이다라고 써주면 우리가 이때의 가속도 A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는 우리 아주 바로 2분의 1 G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속도 2분의 1 G라는 것은 C의 가속도도 맞고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B의 가속도도 맞고 이 전체의 가속도다라고 해도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누가 먼저 하나 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니까 한 번 더 연습하시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반복 학습하라고 나오겠죠. 바로 작용과 반작용 또 나옵니다. 가와 나는 지금 비슷한 상황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가부터 보면은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하는 사람이 체크해야 됩니다. 수평면을 누르는 모습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와 나의 차이점을 생각하고 기억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서 사람이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앞의 힘과 뒤의 힘에서 주어와 목적어만 딱 바뀌어 있어요. 그 말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라고 했으니까 작다라고 나온 이 기억 보기는 우리가 틀렸어요 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니은, 가에서 지구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과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둘 다 어디에 힘을 작용하지? 바로 사람에 작용하고 있어요. 작용점, 목적어가 지금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힘의 평형 관계이다 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니은도 또 틀렸고,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시험을 볼 때는 디귿이 맞다라고 바로 정답을 체크해야 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나에게 이런 시험에서 볼 수 있는 보기를 주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제공했어 라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디귿 보기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맞는지. 읽어보면 나에서 지구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리고 사람이 지구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합니다. 앞의 힘과 뒤의 힘은 주어와 목적어만 바뀐 어떤 관계죠?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니까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나온 이 디귿 보기는 그래서 맞아요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당연히 맞다고 체크한 이 디귿 보기가 안 읽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살짝 보기 바꿔서 비슷하게 출제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내가 이거 봤던 보기인데?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정답 2번 또 빠르게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9번까지 풀고 났더니 가장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바로 힘과 운동에 대한 그 소단어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풀 문제는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예요. 10번 문제, 가에서 지금 충돌 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충돌 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충돌 전과 충돌 후는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죠. 어느 상황에서? 지금 아주 문제 좋네요. 자, 그럼 가부터 먼저 처음에 A와 B의 운동량을 구해볼게요. 자, A의 운동량 어떻게 구하죠? 설마 까먹진 않았죠?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 1 곱하기 5이다라고 써줄 수 있고 B의 운동량은 2 곱하기 1이다라고 써줄 수 있죠. 그럼 충돌 전후에 A와 B의 총 운동량은 이 둘의 합인 바로 7이라고 쓸 수 있고 단위는 질량의 단위와 그리고 속도의 단위를 곱해서 바로 쓸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떻게 쓰느냐, 7 뉴턴 세크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나에서 충돌을 하고 난 후에 A의 속력이 1로 줄었으니까 운동량은 1 곱하기 1로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V로 표현되는데 이 둘을 합한 값이 나중 운동량이다 라고 할 거고 그리고 운동량은 보존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7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아주 빠르게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속력은 몇이다? 3m/s이다. 7에서 1을 빼주고 그 값을 2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거 구하고 나서 이제 보면 보기는 이제 술술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기억 보기부터 함께 읽어보면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A와 B의 충돌 전후 운동량의 총합이 같아지는 이유는 바로 A가 잃은 만큼 B가 그대로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잃은 양과 얻은 양이 같다. A의 변화량과 B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되니까 결국에 기억은 우리가 맞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A와 B가 서로 충돌하면서 작용한 그 힘의 크기는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같고, 그리고 서로 충돌했기 때문에 누가 더 오래 충돌을 할 수가 없고 충돌 시간도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한 힘과 충돌한 시간의 곱인 충격량이 같아서 서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세크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결국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혹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B의 운동량은 지금 주어진 것처럼 2였어요, 크기가. 그런데 3 곱하기 2인 총 6으로 증가했어요. 2에서 6으로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크기가 4로 증가했다라는 것. 단위는 4N세크가 돼서 역시나 니은은 맞아요 라고 체크하면 되죠. 그리고 디귿 보기, 속력 V는 3m/s이다. 우리가 가장 처음에 구해놨던 그 숫자.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라고 체크하면은 바로 5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딱 받으면은 개념이 잘 정리 안 됐을 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자그마치 3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연습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 바로 11번 문제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는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인데 보면은 크게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조금 생소하다 혹은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A가 툭 반으로 쪼개져서 B와 C로 나눠져서 운동한다라고 밖에 주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를 스스로 알아맞혀서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조금 처음 보는 유형인데 싶어서 주목해야 할 문제로 갖고 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이 그래프에서 처음에 A의 운동량의 크기와 옆에 충돌 이후 분리된 이후에 이 B와 C의 운동량의 크기의 합이 서로 같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그러면 이 눈금 하나를 그냥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장 처음에 그러면 PA의 값은 우리가 5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의 값은 총 몇 칸? 자그만치 7칸이니까 7이 될 거고, 그리고 PB의 값은 2인데 0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다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 5는 7-2이다 라고 하는 이 경우가 맞아서 기억은 맞는 복이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이번에도 똑같이 처음에는 A의 운동량이 5로 주어졌는데 나중에 쪼개지고 나서 봤더니 C의 운동량은 플러스 6이고 그리고 B의 운동량도 플러스 1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6과 1을 더하면 5가 아니라 7이 되겠죠. 이 경우는 물체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운동량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니은은 틀렸어요 체크하시고, 그리고 디귿, 이번에도 똑같이 A는 운동량이 5인 상태에서 B와 C로 갈라졌는데 C의 운동량은 2, B의 운동량은 3. 얼핏 보면 맞아 보이지만 지금 B의 운동량이 0보다 작은 값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운동량이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그러면 2-3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5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디귿도 틀렸다라고 체크하시면 되죠.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수능까지 주어진 기회마다 차근차근 연습하고 매 모의고사에 성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답 바로 1번 체크하고 또 성실하게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문제도 그대로 운동량 보존 문제예요. 이것도 바로 위와 비슷한 유형인데 문제를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 밑줄 좀 쳐주세요. A와 B가 충돌한 후 함께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운동량의 방향은 우리 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 헷갈릴 테니까 이 방향을 플러스, 반대로 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럼 PA의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다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B도 운동량이 있는데 B의 운동량의 방향은 마이너스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둘이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했는데 지금 A의 운동 방향으로 합쳐져서 한 번에 가고 있대요. 그러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되니까 이 PA-PB의 값이 이 대문자 P와 같아져야 돼서 결국에 누구의 부호를 따랐느냐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A의 부호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A의 운동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기 그대로 기억부터 또 보면 기억 보기에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식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와 B가 충돌했어요. 근데 A가 B를 무시하고 앞으로 막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A의 운동량이 훨씬 커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라고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니은 충돌할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 말을 보는 그 순간 이거 작용 반작용인가? 평형인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 바로 전에 했어. 바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어. 작용과 반작용이야. 그러면 두 힘의 크기는 같아 라고 써줘야 되기 때문에 크다라고 나온 이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라고 과감히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답 체크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디귿만 보면 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 이건 제발 너 빨리 읽고 넘어가 라고 주는 보기였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 바로 기억과 디귿이 있는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운동량 충격령의 마스터가 되어가는구나 싶게 거의 마지막 문제로 다가가고 있어요. 딱 두 문제만 더 풀면 이제 우리 운동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두 번째 줄 잠깐 볼게요. 표는 길이만 다른 동일한 바람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조건은 같은데 총의 길이가 길고 짧다란 얘기예요. 짧으면 총에서 빨리 나가는 거고 길면 총에서 오래 머무는 거고 결국에 내가 가한 그 바람 힘, 후 하는 이 힘을 누가 더 오래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충돌 시간이 기느냐 적느냐 그것만 얘기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줄 각각 같은 위치에 놓인 동일한 화살. 움직이고 있는 이 물체, 이 화살의 종류가 같대요. 그 말은 질량이 같다와 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그림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바로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이해가 될 거고 그 옆에 표를 바로 보면은 자, A와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내가 후 하고 불어준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다라고 되어 있고 힘을 받은 시간만 B가 더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람총의 길이는 바로 B가 더 길다라고 여기서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힘과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아주 너무너무 충격량을 구하고 싶어야 돼요. 충격량은 바로 힘과 시간의 곱 FT이다 라고 써줄 거고 두 번째는 EFT이다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 곱해주면 충격량을 구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해진 상황에서 아까
화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화살의 질량이 같다라고 선생님이 힌트를 줬죠. 질량은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다르다는 것. 바로 속도의 변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속도의 변화는 B가 더 크다라고 또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확인하고 기억부터 보기 하나하나 보면 기억에 바람총을 떠날 때까지 화살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A는 FT, B는 EFT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나온 이 보기는 틀렸다라고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바람총을 떠나는 순간 화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질량이 같을 때는 속력으로 생각하면 돼서 결국에 이 두 크기만 비교하면 A가 속력이 더 느리다라는 것이 맞다란 얘기예요. 니은 맞고 디귿에 바람총의 길이는 아까 시간이 긴 B가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A가 짧다라고 나온 이 보기는 역시 맞아요. 체크하면은 우리는 한 단계 더 충격량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잘 생각하시고 정답 4번 체크하고 마지막 운동량, 충격량 관계 이해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문제가 주어질 때 평소에는 시간과 힘에 대한 그래프로 많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힘의 곱인 이 면적이 원래는 충격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량과 시간으로 주어져 있고 지금 처음에 운동량이 P0로 동일해요. 그러면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P0에서 0으로, B도 P0에서 0으로 변한 것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A와 B의 충격량은 동일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크기가 똑같이 P0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쓴다면 이렇게 돼서 P0이다 라고 써줘서 하지만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A는 시간이 짧고 B는 시간이 길어요. 이건 편의상 우리가 A의 시간 1, B의 시간 2라고 한번 값을 줘볼게요. 자, 문제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마지막. 보기 바로 위에 물리량의 크기가 A가 B보다 큰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희 이 정도만 알면은 선생님이 점수를 주고 싶어 잘 풀어봐 라는 희망찬 문제였어요. 자, 기억,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여기 판서해 놓은 것처럼 P0로 A와 B는 같은 양이 되겠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니은에 받은 충격량도 P0로 같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디귿,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당연히 지금 A가 더 커야 되겠죠. 디귿밖에 맞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넘어가면 선생님 몇 번 얘기하지만 아깝다라고 했어요. 자, 충격량이라는 것이 힘과 시간의 곱이다라고 했으니까 역으로 힘이라는 것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 힘은 시간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A와 B 중에 시간이 더 긴 게 누구다? 바로 B가 훨씬 시간이 길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힘의 크기는 반비례하니까 작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디귿 보기도 맞다라고 바로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럼 정답 우리 이제 2번에 디귿 체크하고 이제 운동량, 충격량을 넘어서 킬러 파트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물리학을 선택할 때 정말 망설이게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만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연직 위로 운동하는 물체가 점 PQ 지나서 점 R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서 멈췄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 못해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 생각하시고 자, 이때 PQ 사이의 높이 차는 몇이라고 주어졌냐면 바로 H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3배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체크해야 돼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여기서 3만큼 감소했는데 여기서 1만큼 감소한다란 얘기예요. 감소하면서 다 뭐가 되지? 모두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3대 1이라는 비율은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 비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또 무엇에 비례하느냐? 바로 포텐셜 에너지 써보면 M에 G에 H 이렇게 주어질 텐데 물체가 질량이 변할 리 없을 거고 중력과 속도도 변할 리가 없을 거고 결국에 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높이에 비례한다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비가 3대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높이의 비도 3대 1이 돼야 돼서 바로 Q에서 R까지의 높이의 크기는 3분의 1 H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막 여러 문자 사용해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값 다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의미를 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 오직 그 개념 갖고만 푸는 문제가 바로 15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15번에 우리가 4번이라고 답을 빠르게 찾고 드디어 마지막 장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이것도 선생님이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해서 바로 갖고 왔었죠. 용수철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인데 오답률도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 문제 상황 보기 전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그린 가는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여기인데 이만큼 L만큼 내려놔서 정지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얘가 늘어나서 정지해 있지? 얘를 누가 막 당겨. 바로 누구? 지구가 당기죠. 결국에 내려와서 정지한 이유는 중력에 의해서 당겨졌기 때문에. 중력이 당기는데 왜 정지하지? 저 지구 중심으로 안 가고 바로 위에서 탄성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력의 크기가 탄성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 가에서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나는 가의 상태에서 물체를 연직 아래로 이번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L만큼 잡아당긴대요. 그때 가만히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이 이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속도가 언제 가장 빠르죠? 속도는 평형점에서 가장 빨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벽에 매달린 이 용수철을 막 잡아당겨서 빵 하고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는 거 생각하면 가의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이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속도가 최대다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최대고 어느 지점일 때 각각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조금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대가 될 텐데 우리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바로 여기 왔을 때 우리가 기준면이다라고 해볼게요. 왜 기준면을 설정하느냐? 기준면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잖아요. 기준에서는 높이가 0이니까. 그럼 우리 이 기준면에선 어떤 에너지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은 0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잡아당겨서 정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도 속력이 없으니까 0이 되겠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오직 남은 에너지는 내가 잡아당김으로써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바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써진다? 2분의 1에 K에
늘어난 길이. 늘어난 길이가 L이 아니라 총 늘어난 길이는 2L이 되겠죠. 2L의 제곱이다 라고 써진 것이 지금 이 기준면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속력이 최대가 되는 이 높이가 됐을 때는 몇이 되느냐? 우선 포텐셜 에너지 있겠죠. 누구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바로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L만큼 올라갔을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M, G, 높이 L. 그리고 이 물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이때 늘어난 길이가 이번에 L이죠. 그래서 L제곱.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속력 V에 의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 식을 세우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구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속력 V가 몇이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MGL을 무언가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바로 가에서 주어진 그 식 MG는 KL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통일을 시켜줄 텐데 MG 대신에 KL이라고 쓰면은 여기가 이렇게 고쳐지면은 한번 그냥 써볼게요. K의 L의 제곱 2분의 1의 K의 L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다 라고 문자가 최대한 단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바로 정답을 2번에 있는 것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의 정답을 체크하고 나서 반드시 한 번 더 써보시고 스스로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다음에 보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무엇이 헷갈리느냐? 바로 여기에 이거 L일까 2L일까? 이거 L일까 2L일까? 이거 뭐지? 이 탄성력에 의한 이 거리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써보자. 정말 우리의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 있다란 마음으로 꼭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정답이 2번이 맞는지도 확인 잘 해보시고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번 문제는 우리 잠깐 힐링을 즐겨봐 라는 마음으로 연력학 파트에 도달했습니다. 연력학 파트. 연력학은 특히나 문제를 좀 잘 읽어봐야 될 텐데 세 번째 줄 읽어보시면 자, A에서 B는 등온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B에서 C는 등적 과정, 마지막 C에서 A는 단열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연력학 1법칙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바로 가한 열량 Q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물체가 일을 한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먼저 A에서 B 과정은 무엇이 일정했느냐? 등온 과정이라고 했어요. 온도의 변화가 없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없다. 0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위의 식의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이 0이니까 모든 가한 열량은 다 1이 돼. 다 부피를 팽창하는 데 썼어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 C. B에서 C 과정은 지금 부피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밑으로만 내려간 등적 과정이에요. 부피의 변화가 결국에 한 1의 양을 나타낼 텐데 이를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한 1의 양이 이번에는 0이야 라고 써주면 모두 지금 여기 가한 열량 혹은 방출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 라고 되겠죠. 물론 우리 내부 에너지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가한 열량인지 방출한 열량인지는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C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나왔어요. 밖에서 열을 막 가열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부피를 조절하면서 온도가 변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Q가 0이야 라고 써주면 그러면 0은 델타 U의 W이다 이렇게 쭉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 A에서 B 과정은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열을 막 흡수해서 그 열 흡수한 것이 다 부피가 커지는 데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자,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내부 에너지의 크기 비교는 우리가 온도 비교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사실은 이런 그래프를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등온선을 표시하는 일이에요. 등온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왜냐? A에서 B는 등온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온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T1, 여기 T2 이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온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고 시작해도 될 만큼 매우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보기 다시 보면은 A가 C보다 크다. 맞을까요? A의 온도는 지금 선생님 T1이라고 썼고 C의 온도는 선생님이 T2라고 썼는데 T1이 더 높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니은도 맞다라고 체크가 되겠죠. 혹시 왜 이 온도가 이렇게 돼요? 라고 한다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샤를의 법칙이 있어요. 바로 PV는 T이다 라고 했던 것.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에 비례한다. 이 B와 C만 비교하더라도 부피는 같은데 압력이 더 크니까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학교 때 지식도 계속 필요한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절대 한 시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도 맞고 디귿 보기 봐야 되겠네요, 이제. 디귿에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B에서 C로 온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출인지 흡수인지 얘기 안 했지만 온도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열을 방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방출한 열량, 이 Q는 델타 U와 같다고 했죠. C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과 같다라고 합니다. 같을까요? 이 식 한번 조금 변형해 볼까요? 자, 델타 U는 마이너스 W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W는 델타 U이다. 위에 보니까 둘이 같네. 이 둘은 왜 같지?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지금 B에서 C로 온도가 어디서 어디? 바로 T1에서 T2로 온도가 변하고 있죠. 그리고 C에서 A는 T2에서 T1으로 온도가 변하고 있죠. 온도 변화가 같다란 얘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란 얘기예요. 그럼 둘이 같고 결국에 Q와 한 일의 양의 크기는 같다라고 역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력학 1법칙은 몇 번 연습하면 손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고 실수해서는 안 되는 단원이에요. 만약에 고3에 역시나 물리학 1을 선택을 한다면 연력학 법칙은 많이 나와요. 2문제 아니면 보통 1문제 정도 나오는데 절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오래 미리미리 연습 잘 해주세요. 그러면 디귿까지 맞다라고 체크하면은 이 문제 정답 우리가 바로 5번이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너희 연력학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봐 라는 의미로 열기관 문제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열기관. 열기관이라고 해서 뭐 연력학 2법칙이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우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T1과 T2가 있어요. 우리 한참 배고플 시간일 텐데 치킨 생각을 해볼게요. 치킨을 막 가열하는 일을 막 해서 선생님이 굽고 싶어. 가스레인지에서. 그리고 주변으로 방출된 그 열은 온도가 치킨을 굽는 데 쓴 것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치킨을 굽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치킨을 굽는 열, 치킨을 굽고 남는 이 열, 둘 중에 누가 더 높다? 바로 T1이 높다. 그리고 치킨을 굽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가스레인지를 돈 내고 썼어. 그때 그 쓴 열량과 방출된 열량과 한 일의 양, 치킨을 굽는 일을 한 양을 다 비교를 하면 어때야 되지? 선생님이 가스 쓴 양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 쓴 양이 200인데 밖으로 나간 게 160이면 한 일의 양은 40. 이렇게 나서 봤더니 아 이거 효율이 좀 좋나? 계산해봐야 되겠죠.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가한 열량, 선생님이 치킨 굽는데 사용한 총 열량, 그중에 치킨을 굽는 데만 제대로 사용된 이 열량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200분의 40이니까 이 값은 0.2다 라고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자, 기억부터 치킨의 온도 얘기 나옵니다. 바로 이것. 기억은 그러면 맞다 체크하시면 됐네요. 니은의 한 일의 양 40, 단위는 줄이 맞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체크하시고, 디귿, 열 효율은 치킨을 굽는데 잘 사용된 그 한 일의 비율은 아까 0.2라고 했지 0.25가 아니었죠. 그러면 디귿이 틀렸어요 라고 하면은 정답이 바로 3번의 기억과 니은 체크하시고, 또 빠르게 해야 되겠죠. 우리 바로 연력학 1법칙 얘기 마저 해볼게요. 이것만 풀면 우리 연력학도 이제 끝납니다. 아쉽겠지만 잘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이 기체를 피스톤 안에 넣어놨대요. 그리고 밖에 온도가 이 피스톤 안에 공기보다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는데 온도가 다른 물을 각각 채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부피가 증가했대. 자, 냄비에 물을 끓이면 냄비 뚜껑이 어떻게 되죠? 막 들썩들썩 하잖아. 공기가 막 부풀려고 해갖고 팽창해서. 그 말은 내가 가한 가스레인지의 열이 물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A 안에 있는 지금 여기에 이 공기의 부피가 증가한 이유는 T1의 열이 이동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A는 열을 공급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B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는 감소한다. 외부가 차가우니까 열을 빼앗겨서 열을 방출해서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A와 B 이 공기의 온도가 같다면 지금 A의 온도는 어떠냐? 바로 T1보단 낮을 거고 B의 온도는 어떻지? 바로 T2보다 높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A와 B가 아예 온도가 같았다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억 보기 같이 보면, 자, 기억에 T1인 물에서 A 안에 있는 공기로 열이 이동한다. 열이 공급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기억 맞아요 체크하고, 니은에 A 안에 있는 공기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 열을 받아서 모두 팽창하는 데 썼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열이 온도도 올리고 일도 하고 모두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은에 일정하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디귿, B 안에 있는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한다. 막 일을 한다는 얘기는 부피가 방방방방방 커진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는 부피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밖에서 너 자꾸 들어가 하고 일을 해준 경우예요. 그래서 디귿은 일을 받았다라고 해줘야 돼서 정답이 1번이다 라고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망의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까지 정말 따라오기 힘들었을 텐데 이 문제만 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와 있어요. 보통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마찰이 없는 그리고 마찰이 있는 이라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경우를 다 줬어요. 마찰이 없는 빗면이다. 바로 이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훨씬 쉬워요. 이전과 후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마찰이 없는 빗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이렇게 쭉 미끌고 올라갔다라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여기 높이가 h다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 A가 처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를 기준면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준면은 역시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0이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기준면에서 A에 있는 에너지는 오직 누구? 바로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뿐이다. 그런데 얘가 마찰이 없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지했대. 정지했다란 얘기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0이란 얘기고 모든 운동 에너지가 다 이 높이까지 올라오는 데 사용됐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운동 에너지는 모두 포텐셜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생각하고 이제 B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에 B에서 처음에 이 높이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높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이때 질량 EM이니까 EM, GH. 여기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EM의 EV 전체의 제곱이 처음에 B의 총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런데 얘가 내려오면서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손실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서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자, 기준면에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 그랬고 오직 남는 것은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EM의 V의 제곱. V 하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B가 Q에서 P를 가는 동안 잃은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하래요. 그럼 한번 빼볼까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그냥 대문자 E 감소라고 써볼게요.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EMGH. 여기서 이거 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약분되고 그러면 이 전체는 우리가 4mv제곱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4mv제곱이라는 값을 가졌는데 여기서 위에 요거만큼 밖에 안 남았다라고 해서 mv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2mgh 플러스 3mv제곱 이렇게 써줄 텐데 뭔가 통일하고 싶어서 지금 아까 마찰이 없는 빗면을 제시했던 거예요. 아까 mgh는 뭐라고 얘기했었지? 바로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남는 것이 결국에는 계산하면 4mv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정답을 바로 4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차근차근 잘 풀어봤죠, 우리? 20번 문제가 이번에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16번 용수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만하지 말라. 우리는 언제나 수능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수능을 위해 준비하면서 내신을 준비하면서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 바로 EBS의 개념 완성 꼭 여기 있네요. 이 개념 완성 강의 우리 함께 하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수고 많았고 개념 완성에서 꼭 만나도록 할게요.